안녕하세요. 보험과 금융. 아유,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죠? 네, 맞아요. 변화도 정말 빠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분야의 최신 뉴스들, 그 속에서 정말 당신에게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만 좀 쏙쏙 뽑아서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새로운 소식이 있다 이런 전달을 넘어서요. 그렇죠. 이 변화들이 당신의 지갑 그리고 또 미래 설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술이 모든 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네 하는 걸 넘어섭니다. 네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기술적, 사회적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인 당신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편리함,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가장 좀 체감하기 쉬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드디어 하고 외치실 만한 내용입니다. 네,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서류 챙기느라 좀 번거로우셨잖아요. 말도 마세요. 이제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가 아주 간편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10월 25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실손24라는 앱이나 웹사이트로 미리 요청만 해두면 약국에서 알아서 보험사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다는 거죠. 정말 편리해질 것 같은데, 하면 이게 단순히 종이 몇 장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계산을 넘어선 보험금 청구 시스템의 거의 근본적인 혁신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혁신이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역시 투명성하고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겁니다. 아하, 소비자는 클릭 몇 번으로 청구를 끝낼 수 있고요. 약국은 그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덜게 되죠. 보험사 입장에서도 처리 과정이 빨라지고요. 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앞으로 카카오톡 같은 다양한 민간 앱하고 연동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우리 일상 속 금융활동에 완전히 통합되는 거죠. 와, 이건 보험 서비스가 더 이상 막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보험 서비스들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와, 보험금 청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좀 답답했던 점을 해결해 줄 소식이 있네요. 어떤 거죠? 보험금 청구하고 나서 내 서류는 잘 들어갔나? 지금 어디쯤이지? 언제쯤 돈이 들어오려나? 막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궁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럼요, 저도 그렇죠. 신한라이프가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한솔라이프 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네. 그 복잡했던 보험금 청구 진행 상황을 접수 완료, 서류 확인 중, 이런 식으로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건데요. 5단계나요? 네, 이건 고객 입장에서 정말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보험사들이 이런 정보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한 수수니까요. 당연하다기보다는요, 이제는 필수적인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필수 경쟁력? 네. 보험금 지급 절차라는 게 소비자한테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험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이 불투명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신한라이프의 사례처럼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알림톡 같은 걸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네네. 그리고 추가 서류 요청 같은 경우도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게 한 점도 중요하고요. 아, 그것도 편하겠네요. 결국 이런 투명성하고 신속한 피드백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인 거죠. 기술적으로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당연한 투자라고 봐야겠죠. 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은 정말 반가운데요. 그렇다면 보험 상품 자체는 우리 삶의 변화를 얼마나 잘 따라하고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죠. 그런데 동물병원비, 특히 큰 병 걸리면 부담이 엄청나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반려견의 주사, 항암제 치료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펫블리 반려견 보험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주사 항암제까지요. 네, 꽤 외우이민 진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펫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는 단순히 상품 하나가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네. 보험 산업이 우리 사회의 변화, 특히 그 펫팸족 증가라는 트렌드를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 페팸죠? 네. 과거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항암 치료 같은 고비용 항목까지 보장 범위에 넣는다는 건 반려동물을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위험 관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실제로 뭘 필요로 하고 뭘 걱정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상품에 반영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보험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소비자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금융생활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물론이죠. 그건 기본이고요. 요즘 정말 금융사기가 너무 극성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더 교묘해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스탑 캠페인을 전국 고객 플라자에서 진행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저도 그 소식 봤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보여주기식 활동은 아닐지 살짝 궁금하기도 한데요. 물론 캠페인 한두 번으로 모든 금융사기를 다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금융회사가 직접 나서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네. 특히 정보 접근성이 좀 낮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고령층 고객분들은 금융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기 쉽거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전략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금융 소비자 보호는 이제 금융회사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그럼요. 특히 40대, 50대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 그렇죠. 이제 남일 아니죠. 막연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만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어떤 건가요?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내 금융정보를 활용해서 은퇴 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마이데이터 기반이군요. 네, 내가 원하는 은퇴 시점이나 월 생활비 목표 같은 걸 입력하면 내 실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후 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진단해주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까지 연결해준다고 해요. 와,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유용해 보이는데요. 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현실이 되면서 차계적인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솔루션에 있습니다. 아, 맞춤형. 네. 과거의 을퇴 설계 서비스가 좀 일반적인 통계나 가정에 기반했다면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나의 금융 상황, 연금 가입 현황이라든지 투자 자산, 부채 같은 것들, 이걸 정확히 반영해서 훨씬 현실적인 진단과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막연했던 미래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까지 제시하는 거죠. 와. 이것은 금융회사의 역할이 단순히 상품 판매자를 넘어서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 목표 달성을 돕는 금융 파트너 또는 조력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금융 파트너. 멋진 말이네요. 앞으로 이런 마이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이 참 활발한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사이에 뭔가 좀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죠. 얼마 전 금융위원장과 생명보험사 CEO들 간의 첫 공식 간담회가 열렸는데 글쎄 업계 위리인 삼성생명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게 좀 이례적이긴 했죠.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생명의 불참, 이게 단순한 일정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해외 출장이 이유라고는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일정 문제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네. 최근에 삼성화재가 IFRS 17 도입 관련해서 회계 처리 문제로 금융당국과 약간의 갈등을 겪었던 점, 이거랑 좀 연결지어서요.
삼성생명이 이번 불참을 통해 금융당국에 대한 좀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아, IFRS 17. 그게 뭐죠? 그 IFRS 17이라는 것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부채로 잡는 방식인데요. 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신 좀 단기적으로는 이익 변동성이 커지거나 자본 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도입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따르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업계 리더가 불참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죠. 네. 금융당국 역시 불참사에 대해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있어서 양측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경전이라. 이건 중요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간의 소통과 관계 설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과 업계의 반응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보험 산업 자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그렇죠. 예전에는 보험 아줌마라는 표현처럼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판매 방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불안전 판매 문제도 많이 줄었다는 평가인데요. 네, 많이 개선됐죠. 보험이 개인의 위험을 관리해주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보험의 역할이 개인이나 가게 단위의 위험 관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시스템적인 위험, 즉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시스템적인 위험이요. 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나 예측 불가능한 팬데믹 같은 경우 개별 보험사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공적 재난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위험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보험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정부와의 협력.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유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사이버 보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 사이버 보험. 네. 이는 보험이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와,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이라니 보험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높아졌네요. 네.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별개로 산업 자체는 앞으로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분석도 있죠. 2026년경 글로벌 보험 산업이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인데요. 경쟁은 심해지고 대형 재해 손실이나 소송 리스크 같은 부담은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그게 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의 전망인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생존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바로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입니다. 아, 역시 디지털 전환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AI의 전면적인 도입입니다. AI? 단순히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라든지 언더라이팅, 즉 보험 계약 심사를 정교화하고 사기 탐지 등 가치사슬 전반에 AI를 활용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네. 둘째는 기술 기반의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보험사가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 협력.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수익 모델의 발굴입니다. 전통적인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네. 데이터 분석 서비스나 위험관리 컨설팅, 또 예방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수수료 기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수료 기반. 결국 기술을 통해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 이게 미래 보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결국 모든 길이 디지털로 통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판매 전략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소식인데요. 네? 수익성이 좋은 여성 특화보험의 주력 판매 채널을 기존의 텔레마케팅, TM에서 온라인, 즉 사이버 마케팅, CM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입니다. TM에서 CM으로. 네.
이를 위해 펜테크 연구소라는 조직까지 운영하며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계속 이야기한 디지털 전환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시장 세분화 및 타겟 마케팅 강화입니다. 아하. 특히 온라인 CN 채널은 비대면을 선호하고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익숙한 젊은 고객층, 특히 여성을 공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쵸. 또 지점이나 설계사 없이 운영되니까 비용 효율성도 높고요. 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그 fem테크 연구소 운영입니다. fem테크, 여성을 위한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펜테크. 한화선모가 단순히 상품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을 넘어서 여성 고객의 건강 문제나 라이프 스타일, 금융 니즈 같은 것을 깊이 연구하고 이걸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와,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렇죠. 특정 고객, 즉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과 경험을 제공하고 이걸 가장 효과적인 채널인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려는 아주 고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명확한 행보죠. 판매 채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또 다른 변화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건가요? 예전에는 길거리나 마트에서 신용카드 발급 부스, 이거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아, 맞아요. 진짜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 카드 모집인 수가 최근 2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와, 절반이나요? 네, 카드사들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모집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씁쓸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 이면에는 이처럼 일자리 감소와 같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동반되곤 합니다. 카드 모집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카드사들의 비대면 채널 강화 전략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모집 채널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그렇죠. 앱으로 다 하니까. 여기에 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강화된 일사전속주의 규제, 그러니까 모집인이 한 카드사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전반적인 신규 카드 발급 시장 위축, 이런 것들도 모집인들의 영업 환경을 어렵게 만든 요인입니다. 아, 복합적이군요. 네, 이는 금융산업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인력 중심 영업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해당 직군 종사자들의 전직 지원이나 재교육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기술 변화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소식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산 운용 시장에서 나온 아주 주목할 만한 기록인데요. 오, 기대되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ETF, 즉 상장지수 펀드의 순자산 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100조요? 대단하네요. 네, 200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ETF인 코덱스 200을 선보인 지 23년 만에 쾌거라고 하는데요. ETF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네요. 10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속도입니다. 아, 속도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 9개월 만에 순자산이 34조 원 이상 증가해서 5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 와, 9개월 만에 34조요? 네. 이건 ETF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ETF의 인기 비결은 명확하죠. 여러 종목에 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는 장점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 2차 전지나 AI 같은 테마 또는 월배당이나 커버드 콜 같은 전력을 추종하는 ETF들이 계속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폭을 넓힌 것도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 종류도 다양해졌죠. 맞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100조 원 돌파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과를 넘어서 국내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와 투자 문화의 성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지는 것부터 내 노후를 직접 설계해보고 ETF로 투자하는 것까지 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기술 디지털과 소비자 경험 향상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기술 덕분에 우리 금융생활이 점점 더 편리하고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보험의 역할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위험 관리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TF처럼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투자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예를 들어 디지털 소외 문제라든지 데이터 보안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편리함 뒤에 가려진 부분들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정보들이 당신의 금융생활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기술이 금융과 보험을 점점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비대면으로 처리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공감이나 깊은 신뢰와 같은 가치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네요. 기술의 발전과 인간적인 가치의 조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